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곳은 창원시 마산 해원구 해원동에 있는 앵지밭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무악산 밑에 삼복도로가 있는데 삼복도로 오른쪽 위에 마산여자중학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삼복도로 위쪽으로 파란 연립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가 네덜란드 천주교 도움을 받아서 마산시에서 서민주택 사업으로 그 당시 수재민, 빈민, 천주교 추천인에게 장기 절이융자로 지어준 파란식 연립주택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립된 지역에 지어진 주택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이라 부러워하는 주택이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희망촌 교회가 있고 교회 가까이에 시립 공용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앵지밭골이라는 지명은 옛날에 기근이 들면 살기가 어려워 아이를 이곳에 버렸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어원이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앵지밭골에서 인기 있는 무악산 정산 등산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마산여자중학교 뒷담 쪽에서 무악산 등산길로 조금 올라가면 곧 광명암이 있습니다. 계속 7부 능선을 따라 무악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 코스는 비교적 완만하여 다른 가파른 코스보다 정상까지 오르는 시간은 더 빠를 수 있어 좋습니다. 이 루트를 타고 올라가면은 서마지기를 만나게 되는데 정상을 눈앞에 둔 기쁨과 또 잠깐의 휴식으로 충전을 하고 가파른 정상으로 오르기에 참 좋습니다. 이 앵지밭골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계속 묶여 있는 지역으로 일부 기존 주택이 있던 마을 중심으로 일부가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상 일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지만 토지가 농지대의 형상 그대로라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대부분의 앵지밭골 토지 소유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해제를 기다려왔는데 지난 총선 때 여야 공약으로 곧 해제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도심 인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작은 토지를 많이 찾았지만 그린벨트라 다들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도심에서 가까운 이곳을 좋은 투자처로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이곳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이 지역 투자와 관련하여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옛날 일제시대 때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성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북마산 도로입니다. 그리고 북마산역이 보이는데 북마산역이 그 철길이 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까맣게 점색에 있는 이곳이 일제시대 때 말사육장으로 쓰였답니다. 이곳이 해원 2지구 재개발구역으로 주택을 이제 다 철거하고 토지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서 2200세대가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원천이 보이죠. 마산여자중학교 앞으로 흘러 북마산 중앙시장 쪽으로 흐르는 천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동, 교방동, 해원동 이 지역은 1970년대까지
미나리 깡이 많았고 그리고 국화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논밭으로 앵지밭골은 조그만 목장이 있었는데 사람도 조금 살고 있었답니다. 해운동 골짜기는 참 못 사는 동네로 알려졌고 옛날 교원동 사무소는 자이 아파트 뒤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대가 난민촌 비슷했다고 합니다. 교방초등학교 뒤는 옛날에 자갈밭으로 집 5채가 있었는데 포장도 안 되고 질퍽질퍽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벽산 블루밍 이전에 중흥 아파트가 있던 자리 그 밑에는 500번지 나래비 집이라고 있었고 정자나무 있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나리를 키우고 그 다음에 또 국화 키우고 그 다음에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 순서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앵지밭골은 초중학생들이 소풍 가던 곳이었고 무학농장 쪽은 성인들이 술 먹고 노는 회식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구마산 쪽에서 바다 건너 봉암동 쪽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장례식 상녀가 나가는 모습인데 바늘산이 보이고 뒤에는 팔룡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부림시장에서 마산 앞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전경입니다. 이제 제가 앵지밭골과 관련된 글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 이 글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1950년대 초에 이 지역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현 작가가 쓴 글입니다. 그날 조례 시간에 들어온 선생님은 나에게 가정방문을 가야 하니 방과 후에 남으라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담임을 하신 선생님은 평소에 웃어도 심각하고 늘 진지한 모습이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내 마음을 울리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기억이란 때로 매우 낯선 옷을 잘 걸치는 것이라서 그날 이후로 내가 덧붙인 인상일지도 몰랐다. 벌써 며칠째 친구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당시 교실 좌석이 비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부모 일을 도와주거나 동생이라도 있으면 일하러 나가는 부모 대신 돌봐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은 가정방문으로 가셔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부모님을 설득하곤 했다. 동네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을 몇 번인가 따라가서 친구들 집을 가르쳐줘야 해서 잘 알았다. 그러나 며칠 친구들이 나오지만 곧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빈자리 친구한테 가려니 생각했다. 텅 빈 자리는 썰렁했다. 당신은 아침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옥수수빵 급식이 나오거나 옥수수죽을 끓이면 나는 특히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오는 그 애의 책상 안에 나눠주고 싶은 빵을 몰래 두곤 했다. 내 짝인 적이 있어서 잘 알았다. 선생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역시 그런 일로 생각했다. 그 애의 집은 앵지밭골을 지나 가는 길에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농길과 밭이 한데 뭉뚱그려진 길을 걸었다. 그 길을 한참 따라가면 초등학교 내내 소풍을 가던 농원이 나오곤 했다. 무학사는 그 안이 제법 푸근하게 넓었다. 농장집 딸도 나중에는 친구였는데 4학년 때 그 집에 무화과를 홀랑 따먹은 기억도 있는 그 길은 늘 좁고 흙이 푸석푸석했다. 선생님과 내가 산과 마을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 아이의 집에 담가자 마루 끝에 간신히 걸터앉은 그 친구의 엄마가 마루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손바닥으로 마루를 탕탕 두들기며 아이고 웃자노라는 소리를 반복해서 내지를 때에도 나는 친구가 죽은 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생각하니 선생님은 국민학교 1학년인 아이들에게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차마 못했고 그 엄마는 나를 보자 그냥 울음이 콧물 터지듯 일시에 터져버린 것이다. 울음이 조금 가라앉은 그 엄마는 선생님께 나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 아이냐라고 물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어린 마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친구가 죽었다고 순간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졌다. 그 순간은 그 순간의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을 정도다. 울음을 약간 그친 엄마는 주섬주섬 어디선가 책 한 권을 들고 왔다. 그러면서 내 손에 그 책을 꼭 쥐어주었다. 우리 아이가 죽음 싫어 이 책을 꼭 니한테 전하라고 유언했다. 아이가 바로 그 책이 소월시 감상이었다. 물론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런 책을 빌려줬을 리 만무했다. 소월이 누구인지 시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국민학교 1학년이었다. 게다가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 살 어리게 들어가서 늦대어도 한참 늦대어 어리버리한 아이였다. 아마 시집 뒤에 선생님이 잊지 말라고 국민학교 이름과 반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 책을 받아들고 비로소 나도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냥 슬펐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비로소 알았고 무언가 내게 남겼다는 것을 알았고 다신 볼 수 없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 그냥 슬펐을 것이다. 그 엄마는 거칠거칠한 손으로 내 얼굴을 자꾸만 쓰다듬었다. 아마 딸이 생각나서이겠지만 나는 책을 잡은 손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다. 두려움과 슬픔이 합쳐진 눈물이 밀려왔다. 선생님과 돌아오면서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그날 아침에 학교를 못 간 그 애는 앵지박골 가는 오르막길에서 무겁게 낑낑거리고 올라가는 누군가의 리어커를 밀어주었다. 그런데 그 리어커가 무게 때문에 놓쳤고 오르막길에서 멈출 줄도 모르고 내리닫았다. 그 바람에 친구는 리어커에 깔려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어린 아이다 보니까 죽은 것이다. 그 친구가 죽기 전에 꼭 그 책을 나에게 전해달라고 엄마에게 당부를 해서 오늘 같이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친구 엄마가 나를 꼭 한번 보자고 했다지만 선생님은 내가 그 친구를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왜 친구가 나에게 그 책을 남겼는지. 그러나 그 책은 내게 남았다. 그리고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국민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건너와서 지금까지 나에게 머물 동안 험하게 남아있었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될 것만 같아서 쭉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 그 친구가 리어커를 밀다가 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환히 웃는 꿈을 자주 꾸곤 했다. 마치 현실인가 하고 잠에서 깨어서 기억하곤 했다. 그 친구가 왜 시집을 나에게 이렇게 꼭 남겼는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그 엄마조차 그냥 죽은 딸이 고맙다고 한 외에는 그 이상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영영 수수께끼로 남았다. 친구의 유품으로 인해 소월의 시집은 나에게 남았고 내 생애 처음으로 알게 된 시인도 그러니까 김소월이 된 셈이다. 그 시절 고물상들은 참 흔했다. 마을을 좀 벗어난 쪽으로 공터들이 많아서 고물상들이 많았다. 그곳에서 친구는 동시집 같아 보이는 것을 하나 주었거나 얻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저 나에게 왜냐고는 의미 없는 질문이다. 누군가에게 그걸 주고 싶은 때가 있듯이 그렇게 주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시집으로 인해 나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내가 거기 서 있는 셈이다. 돌려서 생각하면 그 친구는 너무나 감성이 넘치는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의미는 모르지만 시를 읽을 줄 아는 어린아이, 그런 아이라서 시는 너무 빨리 데리고 가버린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글이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그 역사 속에
흐름을 살펴 봄으로써 부동산의 발전과 방향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생각보다 넓은 개발할 토지가 많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꿈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